부동산 도시계획론 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도시계획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도시계획 의미 살펴보면서 이제 도시계획 개념의 변천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제 다원주의 사회에 대한 철학적 기반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제 68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8년도, 1968년에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제 68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5월 달에 이제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또 5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8 혁명은 기본적으로 이제 권위주의적인 기성체제에 대한 반발로서 나타난 개혁 운동이다. 혁명적인 성격을 가진 개혁 운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그 혁명적인 운동은 주로 이제 대학생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68년도 3월에 이제 루브르 대학인가 하는 데서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성 해방, 그다음에 뭐 자율의 확대, 그다음에 창조와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 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타난 이제 혁명운동이었다, 사회개혁 운동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평등하게 이제 그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자율성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치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 다원주의 사회에 대한 철학적 기반이 좀 많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68혁명이 세계 각국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정자본주의가 또 1960년대에서부터 이제 본격화되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획을 통한 국가의 간섭이 정당화되었고요. 그래서 계획의 영역이 그 사회적인 영역까지 이제 포괄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전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시계획이 물리적 계획에 치중을 하고 있었는데 196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그 사회적 변화, 사회적 영향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뭐 환경 보전이라든지 개발의 지속 가능성 이런 그 사회적 문제, 환경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그 계획으로서 진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획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그 강의안을 띄워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안이고요. 17쪽에 계획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쪽서부터 하는데요. 자, 계획 이론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일반적으로 먼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논리 체계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 앞에다 계획을 붙여가지고 계획 이론이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계획 현상을 잘 설명하고 또 효율적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논리 체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획이라고 하는 거, 뭐 지금은 이제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대종을 이루는 게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그 시장경제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체제 하에서 계획 행위는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공부문이 실시하는 일종의 간섭, 즉 시장 또는 민간 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간섭이다 또는 개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공공부문이 왜 시장 또는 민간 부문에 간섭을 할 수 있느냐? 뭐 당연히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간섭하고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공공부문 간섭의 정당성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이유로 계획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또 계획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계획이 즉 다시 말해서 공공부문이 시장 및 민간 부문에 개입하는 것의 정당성은
공공이익 또는 공익의 보호라는 그런 계획 가치의 측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과연 공익이란 게 무엇인지 사람들마다 조금씩 인식이 다르죠. 그리고 계획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의 가치와 그다음에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의 가치,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계획가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 이론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획 이론은 사회적으로 환경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학문적인 사조, 철학적인 사조, 뭐 이런 것이 변화함에 따라서 끊임없이 계획 이론도 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이론의 변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계획 이론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페스티 힐리와 같은 학자에 따르면은 계획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사회 변화의 과정과 특성 등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획 이론이 변화하고, 그래서 계획 이론이 다양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계획 이론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학과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 계획의 내적 논리가 발전해 가지고 나타나기도 한다. 근데 또 사회적 환경이 변화해가지고 계획 이론의 다양성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말을 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에는 이런 그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과학과 지식의 발달에 따라서 내적인 논리가 발전해서 계획 이론이 변화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 환경이 변화해가지고 계획 이론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 이론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소리는 결국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걸 또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계획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회적 조건 하에서만 실행에 옮겨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의 사회적 기능 역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 계획 이론이 변화하고요. 계획 이론이 변화하면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건 결국 계획의 실행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도 변화를 유발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종을 이루고 있는 도시계획은 물리적 계획의 전통에서 출발한 종합적 합리적 계획, 뭐 줄여가지고 그냥 종합적 계획 이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종합적 합리적 계획 또는 종합적 계획 이론에서는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 계획 실행의 결과, 그것보다는 최적의 계획안을 제시하는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좀 생각이 달라졌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종합적 계획 이론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적의 계획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공공정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계획의 결과 뭐 이런 것들보다는 계획안을 잘 짜고, 그리고 그 계획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계획의 어떤 사회적 기능이다라고 보는 데 비해서 최근의 계획 이론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계획 실행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구체적인 이익 또는 계획의 실행을 통해 가지고 사회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계획 실행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종합적 계획 이론에서는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최적의 계획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최적의 계획안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그때 의사결정 기준, 이걸 제시하는 게 바로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다라고 전통적인 이 종합적 계획 이론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계획 이론에서는 이것과는 좀 다르게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계획 실행의 결과,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계획 이론은 크게 뭐 실체적 이론, 절차적 이론 이렇게 이제 둘러다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에 관심을 가지느냐 또는 절차에 관심을 가지느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팔루디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이론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특정한 계획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이론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경제 이론이나 뭐 사회 이론이나 그러니까 이제 막 경제학, 뭐 사회학 이런 데서는 경제 또는 사회 구조나 현상을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문제의 어떤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실체적 계획 이론에서는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계획 현상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계획이 영향을 미치는 현상까지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절차적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그 효율적이고 합리적 수립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과정에 관련된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계획의 대상에 관계없이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계획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계획안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을 절차적 이론이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실체적 이론에서는 실체를 갖다 중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절차적 이론에서는 그 절차,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절차 이것을 갖다가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유형의 계획, 즉 다시 말해서 실체적 계획과 절차적 이론이라고 하는 절차적 계획 정말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상호 배타적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존재하지 못하는 이걸 이제 상호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 주사위 던져가지고 1이 나오면 6이 나올 수가 없고 6이 나오면 4가 나올 수가 없죠. 6 이외의 숫자도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완전히 상호 배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체적 이론과 실체적 도시계획 이론과 절차적 도시계획 이론이 완벽하게 상호 배타적이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둘이 각각 독립적인 형태로 발전된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 그리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두 이론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계획 이론이라는 것이 모든 계획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계획 과정과 계획 대상이 되는 조직의 특성에 관한 이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뒤에 나오는 절차적 이론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에 비해서 계획의 대상이나 분야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 이건 만들기 어려워.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계획 이론은 좀 더 실체적인 이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체적 이론, 절차적 이론, 이런 관련된 논의를 도시계획 이론으로 확장하면 도시계획 이론이란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도시계획 이론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도시계획의 기본 이념을 실행할 수 있는 뭐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이런 그 도시 및 도시활동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일련의 이론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절차적 도시계획 이론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도시계획의 특정 분야에 관계없이 각 분야가 추구하는 목표, 가치에 따라서 계획하는 과정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말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팔루디라고 하는 학자가 실체적 이론, 절차적 이론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이론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도시계획 이론을 구분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허드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1979년에 나타나가지고 계획 이론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 계획, 점진적 계획, 교류적 계획, 옹호적 계획, 급진적 계획 이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도시계획 접근 방법, 도시계획 이론을 갖다가 좀 유형화해가지고 정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종합적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설명드린 점진적 계획은 좀 합리주의 전통, 그러니까 합리성을 강조하는 전통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계획은 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대안적 수단을 고려하고 평가하는 접근 방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팔루디라든지 마이어슨, 뭐 샤팽 이런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런 학자들이 이제 제시한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종합적 계획 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합적 합리적 계획 과정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둘 다 중압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앞에 제가 굳이 영어로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중압적 계획에서는 중압적이라는 게 시납틱이라는 영어로 정말 용어로 다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뒤에 나오는 중압적 합리적 계획 과정에서 중압적은 comprehensive라고 하는 그 단어로다가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납틱이라고 하는 여기서 중압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공관적인 또는 개관적인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 처음에 뭐 학문 뭐 처음에 하다 보면 아니면 어떤 이론을 처음에 하다 보면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걸 뭐 개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이 이제 종합적 계획의 종합적에 해당하는 의미이고요. 뒤에 나오는 종합적 합리적 계획 과정에 나오는 그 종합적 컴프레hen시브는 포괄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이라고 하는 것하고 포괄적인이라는 것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똑같이 종합적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약간 종합적 계획의 종합적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종합적 합리적 계획 과정의 종합적이라는 것하고는 사실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서 종합적 합리적 계획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종합적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종합적 합리적 계획 과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 정책 대안 설정, 세 번째 수단의 규명, 그리고 네 번째 결정의 집행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이 순차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순서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환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를 설정하겠죠. 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갖다가 찾아내고요. 그중에 가장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 수단을 갖다가 규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최적 대안을 갖다가 설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그 최적 대안을 정말 집행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계획 과정이다. 종합적 합리적 계획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과정이 네 가지 단계가 차례차례 이루어지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결정을 정말 최적 대안을 집행을 했어요. 결정에 집행을 했는데 이게 아닌가벼. 이게 보니까 목표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좀 달라져야 돼. 그럼 다시 앞 단계, 정말 처음 단계 목표 설정 단계로 가가지고 다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다시 정책 대안을 또 찾아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 최적 대안을 즉 수단을 규명을 하고 다시 그 최적 대안을 갖다가 집행에 옮기고 실행에 옮기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이게 이제 종합적 합리적 계획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 계획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계획의 문제를 규명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종합적 합리적 계획 과정이 뭐예요? 굉장히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긴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방식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결정론적 모형을 구성해서 계량적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정론적 모형이란 무엇이냐? 그냥 A와 B를 투입하면 C가 확실히 나와. 이게 이제 결정론적인 모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C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D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A와 B를 투입했을 때 80%의 확률로 C가 나오고 20%의 확률로는 D가 나와. 이것은 무엇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 확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정론적 모형의 대비되는 개념은 확률론적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확률론적 모형을 가지고 생각을 하죠. A, B를 투입했을 때 뭐 대부분 C가 나오지만 그렇지만 D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뭐 D가 아니라 E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결정론적인 모형에서는 A, B 투입하면 당연히 C가 나와. 이게 이렇게 딱 결정이 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갖다 찾아낼 때 주로 이제 쓰는 게 계량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또 계량적 분석 방법이 확률론적 무형을 설명할 때도 설명하는 정말 계량 분석 기법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79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분류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좀 발전이 되고 그러긴 했지만은 그래도 1970, 80년대, 90년대까지는 결정론적인 무형 가지고 세계를 살펴보는 세상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A와 B 투입했을 때 뭐 C가 나오겠지만 D도 나올 수 있고 E도 나올 수 있고 F도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결정론적이지 않고 확률론적인 그런 모형을 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계획의 문제를 규명한다. 그리고 결정론적인 모형을 구성해서 계량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종합적 계획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종합적 계획, 뭐 뒤에 잠깐 또 나오지만요. 종합적 계획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지배적인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다른 어떤 계획 이론보다 더 정말 우위에 있는 지배적인 그런 계획 이론이다라고 하면 뭔가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장점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 첫 번째, 방법론이 굉장히 정교하다라고 하는 장점 찾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수단과 목적이 잘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지향적이고 좀 단순하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쉬운 거예요. 그리고 행동지향적이니까 행동지향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생각하고 행동하고 뭐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건 조금만 하고 행동하는 거 많이 하고 싶어. 뭐 움직이는 거 많이 하고 싶어.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적인 계획은 종합적 계획 이론은 계획의 목표와 문제, 수단과 제약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대가 바뀌면 그럼 지배적인 계획 이론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계획 이론 또는 종합적 합리적 접근 방식 이것이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아직까지도 지배적인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이후에 나온 계획 이론, 이 종합적 계획 이론 말고 다른 계획 이론들은 종합적 계획 이론의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점진적 계획도 종합적 계획과 마찬가지로 이제 합리주의 전통에서 출발한 계획 이론입니다. 그래서 점진적 계획 이론은 종합적 계획 이론이 갖는 비현실성, 좀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보완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종합적 계획 이론의 좀 어떤 보완적인 계획 이론일 뿐이지 종합적 계획 이론을 좀 부정하는 또는 종합적 계획 이론과 좀 많이 다른 그런 계획 이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계획은 논리적인 일관성, 최적의 해결 대안 제시하는 것 이게 종합적 계획 이론에서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서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점진적 계획 이론의 특징도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점진적 계획 이론은 종합적 계획 이론에 대한 보완 이론으로 제시가 되었죠. 그렇긴 하지만 합리적 선택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획안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갖다가 그 대안들을 갖다가 모두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종합화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인간의 능력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대안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 모든 대안을 다 비교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가지고 종합적인 분석, 그러니까 모든 대안을 몽땅 다 한꺼번에 분석을 하는 것, 이것보다는 제한된 수의 대안만을 고려하고 분석하여야지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점진적 계획의 첫 번째 특징이고 이것을 갖다 이제 제한적 합리성
뭐 제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합리성, 종합적 합리적 접근 방법의 그 종합적인 합리성, 이건 인간의 능력 밖이야.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일부 대안만 가지고 제한적인 합리성을 찾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네, 두 번째 특징은 자, 계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안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대안을 선택할 때 그 대안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비용과 또 그에 따른 전체적인 효과, 이걸 갖다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투입되는 비용, 그리고 새롭게 투입되는 비용 지출이죠. 그거에 따른 효과만을 고려하는 한계적인 분석, 한계라고 하는 건 맨 끝에서 조금 늘어나는 거, 맨 끝에서 조금 변화하는 거, 그걸 이제 한계적인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계적인 분석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게 점진적 계획 이론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을 부분적 점진주의라고 또 이제 불러주기도 합니다. 자, 점진적 계획 이론의 세 번째 특징은요. 종합적 계획은 계획의 목표, 문제, 해결 대안 설정, 그다음에 대안을 평가하고 최적 대안을 찾아가지고 최적 대안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최적 안을 집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으로 편향되어 있는데 요 점진적 계획 이론은 이것을 좀 보완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계획 이론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시장 경제 체제이고 민주주의 체제이고 뭐 시장 경제도 그렇고 민주주의 체제도 마찬가지죠. 좀 분권화된 협상 과정.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권한이 중앙 집권적이지 않고 분권, 정말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지자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권한이 이제 분산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권화된 협상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절충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지 선택이 이루어져야지 바람직하지 않냐. 근데 종합적 계획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좀 누군가가 딱 결정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 그걸 따라가는 그런 좀 중앙 집권적인 그런 계획 이론인데 정말 점진적 계획 이론에서는 좀 그걸 갖다가 좀 부정하고 있다. 살짝 부정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계획 이론은 교류적 계획입니다. 교류적 계획은 뒤에 잠깐 나오지만 신인도주의 전통에 기반한 그런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교류적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하면 트랜잭티브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잭티브 하면은 이제 거래적 또는 뭐 거래에 있어서 뭐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거래 계획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적 계획은 공익이라는 불확실한 계획 목표. 이거 뭔지 몰라요. 공익이 무엇일까?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계획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고 그다음에 소통을 하고 해가지고 계획 수립하고 집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교류적 계획 이론에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계획 이론은 합리적이고 죄송합니다. 계획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계획을 집행했을 때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또 소통하고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해라고 생각하는 계획 이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교류적 계획은 신인도주의 전통에 기반한다라고 했는데요. 신인도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이걸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인도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도주의가 예전서부터 있었는데요. 그것과 좀 비교해가지고 이성이라든지 도덕성, 규율과 같은 가치 그리고 전통적 권위, 고전적인 고전 뭐 이런 걸 갖다가 중요시하는 새로운 인도주의라고 해서 이제 신인도주의라고 하고요. 이게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많이 이제 정말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신인도주의에 좀 뭐랄까요? 신인도주의, 그러니까 그 전에 인도주의보다 신인도주의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신인도주의에서 파생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계획가와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계획가와 그리고 계획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계획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민들이
자신의 복지, 자신의 어떤 만족감, 자신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계획 체계를 좀 분권화시키는 거, 이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교류적 계획은 분권화된 계획 체계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교류적 계획은 단순히 구체적인 기능적 목표, 이게 이제 물리적 계획에서는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거죠. 뭐 이런 거 어디다 얼마만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물리적 계획이고 뭐 단순히 구체적인 기능적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및 사회의 발전 과정,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류적 계획 이론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특징은 계획안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평가의 기준으로다가 인간의 존엄성, 가치관, 그리고 협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 이런 계획의 사회적 영향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안이 최적 아닐까 평가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런 인간의 존엄성, 가치관, 그리고 협력이라고 하는 어떤 계획의 사회적 영향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게 교류적 계획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점진적 계획에서는 좀 개인의 이익에 대한 경제적 논리, 뭐 이걸 주로 강조를 하는데 이 교류적 계획에서는 그것보다는 인간의 존엄성, 가치관, 협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 뭐 이런 계획의 사회적 영향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데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네 번째 계획 이론은 옹호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옹호적 계획은 이제 참여 민주주의 전통,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옹호적 계획을 참여적 계획이라고 이제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옹호적 계획은 계획 수립 그리고 최저간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접근 방식이고요. 나비도프라는 학자가 이제 처음으로 제안한 그런 계획 이론입니다. 그래서 옹호적 계획도 이제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겠죠. 한 네 가지 특징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로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좀 적용되어 왔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도시계획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또 뭐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강자죠. 그래서 강자들하고 좀 밀착된다든지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강자에 대해서 정말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제 옹호적 계획 이론이 주로 적용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기술 관료들이나 그러니까 계획 전문가들이 되겠죠. 또는 일부 그 상류층 또는 권력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되어 왔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것보다는 좀 계획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좀 더 약자인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특징은 옹호적 계획은 마크 협상에 의한 정책 수립 과정을 공개적인 과정으로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계획으로 수립하고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뒤에서 막 그 계획 전문가들하고 정치가들하고 뭐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갖다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랬었는데요. 이거 갖다 조금 더 공개적인 과정.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 관리계획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뭐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표하는 그 지방의회 의원,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하는 과정, 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공개적인 과정으로 끌어내는데 이 옹호적 계획 이론이 좀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규범적인 원칙을 계획에 꼭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규범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인권을 갖다 중시한다든지 또는 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또는 뭐 차별 금지라든지 하는 것이 하나의 규범적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도시 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의 부작용. 뭐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옮기려고 했을 때는 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였는데요. 실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은 당연히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럼 그런 부작용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일조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집단적 합리성, 뭐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요즘은 또 조금 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천재예요. 그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천재는 아니지만 다양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은 계획 전문가들이 처음에 계획을 정말 수립하고 집행에 옮길 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겪으면서 또는 시민들이 그 계획안을 갖다가 열람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자, 마지막 계획 이론이 급진적 계획 이론입니다. 그래서 급진적 계획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또는 뭐 정치 경제학적인 전통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급진적 계획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현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층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거시적으로 사회 구조를 개편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층, 뭐 주로 이제 민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한때 민중이라고 표현하면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민중 또는 뭐 서민계층,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서민계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서민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자신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당연히 결정하는데도 함께 참여해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다. 그럼 뭐예요? 자신들의 권리를 갖다가 어떻게 주장을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정치적인 투쟁 또는 뭐 집단 행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기존의 권력 관계 또는 기존의 그 사회 구조 또는 기존의 사회 체제를 전복시킬 정도로 혁명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진적 계획 이론의 특징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발적 행동주의, 두 번째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분석,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진적 계획은 교류적 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발전, 뭐 협동, 뭐 익명의 힘에 의한 조작으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긴 해요. 근데 이걸 뭐 사람들이 참여한다라고 해가지고 또는 사람들과 소통한다라고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집단 행동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계획의 실행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여겨가지고 집단 행동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좋은 말로, 이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자발적 행동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분석.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계급 구조, 계급 간의 경제적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치경제학에서 또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생각하는 사회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회 구조 또는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의 구조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책, 그 거시 정책들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조를 변혁해서 사회 구조를 급속히 변화시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급진적 계획 이론의 또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획 이론 여러 가지 했는데요. 계획 이론 뭐 중요한 건 시대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계획 이론이 바뀌어 왔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계획 이론을 분류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마클리 허드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계획 이론을 종합적 계획, 점진적 계획, 그리고 옹호적 계획, 죄송합니다. 교류적 계획, 옹호적 계획, 그리고 이제 급진적 계획 이론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4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됐네요. 진도가 살짝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도 조금 많이 했지만은 다음 주차에도 좀 많이 진도를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 5주차 강의 동영상은 조금 빨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